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연금 사회주의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 전체를 한번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중 갈등의 본질로서 두 체제의 대립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첨단 선도기업,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4대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첨단 선도기업의 우리나라 GDP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그 세미나 시간에 있는 자료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GDP를 업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요 GDP하고 이제 파생 GDP를 구분을 해서 이제 주요 GDP 기여도를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도매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러한 곳들은 이제 파생 혹은 낙수 GDP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GDP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GDP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제조업 같은 게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그리고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요 GDP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매업, 서비스업, 이런 데들을 이제 다 합산을 했을 때 이런 데들이 오히려 규모는 더 컸습니다. 한 1060조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2019년도에 창출된 GDP가 1919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자영업을 포함했을 때 이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합친 것이죠. 한 2,6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첨단 선도기업을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대 기업 매출액이 4개 회사죠. 317조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한 1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가가치하고 매출은 다른데요. 이 4대 기업은 이제 최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하청사들에게 있는 모든 부가가치를 여기에 다 합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17조의 GDP를 산출했다. 이것은 관련된 하청사의 모든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 최종 기업에다가 다 합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입액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실은 여기에 직접적인 도소매나 관련 서비스업이 합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파생 GDP로 이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 양자를 그냥 상쇄해서 이제 4대 기업 매출액을 이제 부가가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317조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금액 비율로 해서 이제 파생 GDP를 여기 합산을 했을 때 그게 한 391조가 됐는데요. 총 708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대 기업 자체의 매출은 한 17%, 16, 17% 차지했지만 이러한 파생 GDP까지 합쳤을 때에는 한 37% 정도 우리나라 GDP에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이상으로 그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첨단 선도기업의 부가가치가 317조라고 합시다. 1차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317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매출이 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구성원들의 급여로 이제 소득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이것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것 전체가 이제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이 317조라는 금액은 다른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최초의 317조라는 것을 창출한 그 GDP만 그것만이 GDP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구성원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파생 GDP가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요 GDP가 317조인데 파생 GDP 혹은 낙수 GDP 이것을 391조로 잡은 이 391조의 내용은 대체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조업의 유력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 원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농주의, 중상주의를 다 버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서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가가치의 원리입니다. 제조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7개 나라가 제조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이와 같은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4대 기업의 상장사 시가총액이 비중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367조였는데요. 2020년 말 현재로 이때 4대 기업 상장사 시가총액이 726조였습니다.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만큼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우리의 일자리가 있고 한 이것이 이 4대 기업의 그러한 공로가 사실은 크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의 37%, 이것을 단순 평균 일자리로 하면 950만 개의 일자리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참조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17조의 4대 기업 매출액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이게 이제 요소소득 배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여기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317조가 됐는데요. 하청사와 근로자에게 297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본가에게 19.7조, 이게 이익입니다. 이익. 이 이익이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4.55조,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15.15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청사와 근로자들에게 297조가 배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청사와 근로자들에게 94%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에게 1%가 오고 있는 것이고 소액주주에게 5%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소득의 배분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측정해야지 소유의 배분을 가지고 이걸 측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기업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 기업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최대주주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의 기업이고요. 이 현재의 최대주주들이 이 기업을 잘 운영할 때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국민의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면 이제는 이 기업은 이제 이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꺾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꺾이면 이 소득 자체가 국민들의 일자리에 이 생존권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4대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자본주의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의 것이지 우리 국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경영자들이 이 기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이 기업은 우리 국민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여기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대주주들을 소액주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액주주들도 이미 이 자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소액주주들은 노동이 아닙니다. 이미 자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난 이익을 똑같이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소액주주를 노동 쪽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이 대주주를 이렇게 소액주주화 시켜야 된다. 이런 원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이 전체의 이야기의 하나의 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질서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적 이슈인데요. 사회주의적 이슈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이제 포퓰리즘을 추구합니다. 말하자면 적자 재정을 통해서 포퓰리즘을 실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추구합니다. 이 포퓰리즘을 실행을 하는 동안 이제 이것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그 사이에 주요 선도 기업을 국유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달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포퓰리즘을 우파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포퓰리즘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한번 잃었다가도 재창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첨단 선도 산업을 국유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국고 채권이 210조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전부 이제 그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적자재정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80조 정도 통화를 발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290조 정도 순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예금 전체를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예금이 2016년도에 3,342조였는데요. 2020년도에 4,583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41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0조의 이 본원통화 발행과 국고채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가된 이 예금은 1,241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7%의 이 통화량이 팽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1,200조면은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900조니까요, 여기에서 한 6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의 65%를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통화량이 팽창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290조의 기본소득 지출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제 이 돈을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90조는 이제 소비가 되어집니다. 다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0조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이자만 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대출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길을 쓰고 이 290조에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 되는데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조건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90조에서 지급 준비율 10%를 빼면 261조를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261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간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걸 다시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또다시 261조의 예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기에서 10%를 뺀 235조를 또다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안정적인 대출은 부동산 대출인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또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다시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235조 중에서 23조를 뺀 212조를 또다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았을 때 4년 동안 4.51회 회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90조가 1200조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들과 또 노인들은 매월 30만 원씩 혹은 50만 원씩 받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중산층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이것이 중산층 붕괴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MMT 이론의 오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레닌은 자본주의를 깨뜨리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화를 찍어내서 인플레이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적자 재정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무너지고
또 이때 인기도 없고 일거양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이 말려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말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 지금 이 MMT 이론의 신봉자들이 주된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물 경제로 이게 넘어오면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집권 세력은 지속적으로 국가 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 국가 자본주의란 뭐냐면은 첨단 선도 기업을 국유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좌파 세력들의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사회주의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사회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이에 대한 실현 도구로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하성 씨가 2014년도에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큰 이슈는요, 이제 우리 4대 기업을 보면은요, 보통 대주주 지분이 20에서 30%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에서 80%가 소액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에서 3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 민주화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하나의 정책이겠죠. 누군가 개입을 해서 이 대주주들을 이제 소액주주와 평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경제 민주화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액주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하성 씨가 2017년도에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정책을 거기에서 이제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요. 또 2019년 3월 달에 대한항공을 이제 경영권 교체를 하고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 기업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2020년 7월 31일자로 이제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이제 관여하겠다는 이러한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72개의 회사에 대해서 이 투자 목적을 변경을 했고요. 지금은 여기에 사회이사를 추천한다는 명목이지만 결국은 파견이겠죠. 이러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요, 작년 말 현재로 834조였는데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2367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총의 한 35%를 차지합니다. 물론 투자하는 주식 비중은 834조를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7에서 20% 사이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다가 한 33조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172개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상장사 2043개 중에서 10% 이상 투자한 곳이 96곳이고 5% 이상 투자한 곳이 313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4대 기업이 장악이 되면 이 4대 기업에서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의 37%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급 단계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국유화하지 않습니다. 핵심되는 곳 한두 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가 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치를 두 개를 딱 국유화하니까 여기에 있는 그 관련 기업들, 하청사들 이 전체가 다 국유화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국유화하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 선도기업 서너 개에 의해서 그 나라 경제가 다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부 유보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부 유보금을 다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성 씨가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든 대표적인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였습니다.
2020년도에 이 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이 대주주는 이제 감사 선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3%밖에 지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감사의 자리는 뭐 각종 이 펀드들이 이 감사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 관련한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요, 현재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이 21%인데요. 여기에서 한 6% 정도가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생명에서 이것을 처분을 할 때 이것을 삼성물산에 처분을 하려는 계획을 좀 세웠다고 이렇게 이제 컨설턴트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주회사 관련법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것을 구매하지 못하게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법이 계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복합집단감독법이 또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계열사 간의 자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법이 발효되면은 이것을 주변에서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순환출자 관련한 법이 이제는 계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순환출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30% 정도 있는데요. 이 순환출자의 경우에 15%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런 형태로 법이 이제 계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결정적인 것 하나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 3월 24일에 사모펀드에 관련한 10% 룰을 해체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총 PEF 사모펀드가 한 97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에서 한 33조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3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그동안에는 이 10% 룰로 인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모펀드가 자유롭게 대기업에 있는 지분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의 출연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사모펀드와 연금 그리고 중국 이 펀드 이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모펀드, 연금, 중국 펀드의 이 가능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없이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제목을 설정했고, 또 이렇게 가능성을 검토하는 이유는요,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씨의 이 한국 자본주의가 고스란히 이 현 정권의 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이런 데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이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권이 이제 사회주의적 그 정책을 이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각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 공정경제 3법, 삼성생명법, 지주회사법, 순환출자 제한 관련한 법, 금융복합기업 감독법, 사모펀드 관련한 법, 이러한 것들이 이 전부 이제 재벌 해체의 방향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러한 이제 4대 기업의 이러한 경영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중국 관련한 중국 펀드와 중국 국유기업 문제를 하나 추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이제 국민연금에서 여러 사모펀드들에게 자금을 이제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행동주의 펀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모펀드는요,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합니다.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어떤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벤처펀드나 구조조정 펀드나 이런 모든 펀드의 하나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사모펀드가 대기업을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자, 이때 국민연금에서 이제 각 72개 상장사에 대해서 사회이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 준비를 이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상장사에게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제 사모펀드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가지고 나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국민연금은 이쪽 편을 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웬만한 회사는 이 자본력이 튼실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모펀드 몇 개만 결합을 해도 여기에 국민연금만 합세해주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갭이 큽니다. 국민연금이 한 48조 정도, 그리고 대주주가 한 102조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 7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50조란 금액은 굉장히 큰 그러한 이 갭입니다. 사모펀드로 여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이 기존 경영자의 편을 듭니다. 연금 편을 안 듭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삼성에 대한 아주 지속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계속 삼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을까? 이것은 항상 숙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중국 펀드와 그리고 중국 정책과 이제는 뭔가가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4차 산업시대에 기술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에 너무나 그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중국 펀드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어지는 이 얘기는 하나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추정이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더 크게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보통 연금 사회주의를 얘기한다면요, 추정적으로 이렇게들 다들 추정을 합니다. 먼저 이제 상장사의 노조를 대표해서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영권 교체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내부 사항을 다 파악한 다음에 경영권 교체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권을 잡았을 때 곧바로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를 소액주주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를 이제 유심히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설정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경영자와 노조의 공동 운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국가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자와 노동자가 이제 공동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갈수록 이 회사는 이제 노조의 그 운영 체계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하청사와 계열사들에게 다 확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금 사회주의라고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중국 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 펀드를 기대하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개입했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50조, 100조는 그것은 뭐 큰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를 여기에 함께 좀 연루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좀 있는데요. 이것의 이 본질은 이 두 체제의 대립으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중국이 경제적 강국만을 요구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체제의 대립으로밖에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경제적으로 1위 하느냐 2위 하느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시진핑이 이 최근에 도광양회라는
이제 숨어서 힘을 기른다 이런 정책을 버리고 대국 굴기로 이제 시진핑이 이제 나섰습니다. 이걸 대내외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제 2기 집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집권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중국몽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코민테른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단순한 경제 문제만을 가지고 이걸 해결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념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무모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코민테른, 이건 국제사회주의 혹은 국제공산주의란 의미이죠. 이 코민테른이란 용어가 이것의 출현을 지금 알린 것입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자본주의를 택하라고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크스 이론의 아주 중심에 과학적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정의나 애국심이나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과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가족의 정의나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죄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것부터 먼저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에서는 국가보다도 이념이 그 위에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사회주의 이상을 진리라고 말하고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국심이나 이러한 정적인 요소들은 다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념이 그토록 그들에게는 이제 숭고하고 마치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국제공산주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코민테른입니다. 그리고 레닌이 러시아에서 이 혁명을 일으킬 때 아주 큰 그 갈등을 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항상 마르크스는 얘기할 때 이 공산주의는 이 국제적으로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국가에서만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은 이건 곧바로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죄를 받아서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코민테른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혼자만은 안 된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러한 플로레타리아하고 연합을 해서 국제적인 띠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이 사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 혹은 국제사회주의가 이 사회주의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1대1로가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사회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이제 선거 지원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코민테른의 출현한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막대한 자금력,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수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달러가 들어오면 이것을 태환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화폐를 발행해서 달러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돈이 이 중국 내에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전부 공산당과 국유기업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과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1대1로가 100여 개국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 다 투자를 해도 전혀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자금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금이 공산당과 국유기업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 하나 사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펀드로 이제 사회주의적 정권을 이제는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을 국유화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외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지분을 매입을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식 대량 보유에 대한 보고 의무를 3%에서 5%로 늘렸습니다. 5% 직전까지는 보고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분을 구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몽의 이념과 이제는 이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경우에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에 하나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시진핑이 이제 얼마 전에 자신의 국가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국민들의 이제 기근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제 다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봉쇄 정책을 취하고 하니까 이제는 쌍순환 정책으로 이제는 정책을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에서 중급 단계의 사회주의로 이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게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의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닙니다. 전부 외국의 기술을 가지고 이 2차 산업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고도의 기술력이 또한 요청이 되어집니다. 특히 그 중심에 이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에서는 해외로부터 이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서 천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천인 계획을 세우고 끝없이 해외에 있는 인력들을 유치해 왔고요. 그리고 해외로 유학을 보내어서 기술들을 배워오게 했고, 기술만 배워오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천인 계획을 세우고 끝없이 이제 그 외부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각국에서는 반도체나 중요한 그런 핵심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입사를 할 때 이 계약서에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입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 기술을 이제는 빼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전쟁처럼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M&A입니다. 한 기업을 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이제 중국으로 이전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최근에 2021년 5월 31일자로 우리나라 저 구미에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1.5조의 중국 기업에게 이제 중국 펀드에게 팔렸습니다. 이때 대주주가 이제 미국 자본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M&A를 통해서 이 기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A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법을 통해서 이 주요 첨단 기술이 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어떤 중요 첨단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여기에 편을 들겠죠.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이제 경영자 편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국 펀드가 미리부터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다 하면은 아무리 소액주주가 편을 들어도 이 경영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국가의 관리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행동주의 그 사모펀드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세는 중국 자금이고요. 기술이나 혹은 공장 이전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기술이 이제 유출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미중 갈등의 이 본질은요, 체제 문제로 보여지고요. 쿼드 체제 대 코민테른 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사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쿼드 체제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민테른 체제는 중국과 각 나라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연대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각 국가에 있는 이 국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경제 대립이 아니라 이념 대립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펀드가
우리나라 이 4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취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이 한국 기업들이요,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CFIUS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저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4대 기업, 이러한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비율을 좀 파악을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가 있다면,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을 가진 이러한 기업이나 기관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M&A 혹은 경영권 교체, 이러한 작업이 발생을 했을 때, 경영권 교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곳 CFIUS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직접 여기와 제휴를 좀 체결할 것을 이제 좀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요, 국가가 지금 개인과 경쟁을 하는 문제가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제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중국에 있는 어떤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페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개인들에 대한 경쟁 상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국가하고 어떻게 경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M&A를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제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개인이, 진정한 사형 기업이 삼성에 있는 지분을 매입하면서 어떤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다. 여기에 참여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큰 할 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국가가 개인들하고 경쟁을 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기술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뭐 경제적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이 일을 하겠죠. 반도체 기술은 이렇게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고립무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국유기업이 되고 여기와 제휴가 체결이 되어지면,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어지면 여기서 기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겠죠. 또 그런데 마침 이제 중국 대사로 장하성 씨가 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요, 이제 핵심 기술, 지금 보통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백신, 이 기술을 지금 각국에서 핵심 첨단 기술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미국 국적 투자자가 5에서 한 10% 정도 있을 때 기존 경영진이 요청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CFIUS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CFIUS와 제휴를 좀 맺을 것을 저는 좀 권고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제가 4대 기업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4대 기업이 지금과 같이 이 민간에 의해서 소유되고 경영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국민 각각의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소득 37%가, 국민 소득 37%가, 국민의 일자리 3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대 기업과 이 4대 기업에서 나오는 파생소득 덕분입니다. 이 민간에 의해서 소유되고 경영되고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 각각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의 소유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그것은 이념적 일자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4대 기업이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 모든 세미나의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